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입니다. 여기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지금 불능이라는 거, 불능인데 이 불능이 이렇게 두 가지 원시적 불능이라는 게 있고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라는 게 있고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집이 있고 차고가 있다 합시다. 그럴 때 을이 9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8월 1일 날 집 차고가 원시적으로 객관적 전부 불나버렸어요. 이행 못하죠? 그러면 8월 1일 날 불탄 집은 9월 1일 날 계약한다는 거야. 그러면 요 계약 당시 이 계약은 9월 1일 날 계약은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되는데 산 사람은 불탄 사실을 몰랐어. 선이요.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 무과실이야. 그래서 매수인은 불탄 사실을 모르는데 잘못이 없죠. 근데 산 사람은, 판 사람은 그 불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악의 또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그래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그럴 경우 열받잖아요, 을이. 열받으니까 열을 식히는 방법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은 이 원래 을이라는 사람이 수중이 1억밖에 없는데 그 2억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1억을 빌렸어요. 빌리면 이자가 발생하죠. 이자는 손해로 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신뢰이익을. 그러나 내가 2억에서 1억 3천에 팔 생각이었다. 그러면 전매차익이 3천이 있죠. 전매차익과 같은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이것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해요. 이게 535조입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논점이 또 하나, 두 가지 논점이 있는데 판례가 이게 전부 불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부 불능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일부 불능이다. 차고만 불났어요. 집은 멀쩡하고. 그럼 차고만 불났으면은 일부 불능이 되는 거죠. 일부 불능. 그럴 때 일부 불능이라면 일부 차고만 불났다. 그러면 우리 판례가 535조로 가지 말아야 돼요. 안 가고 어디로 가냐? 담보책임으로 가서 대금 깎자 이거예요. 대금 깎자. 담보책임 대금을 깎자로 하는 담보책임으로 가는 거지 535조로는 가지 마라. 중요한 판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판례가 우석대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우석대 사건은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우석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필답고 사무직원으로 합격을 했는데 우석대학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요. 근데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6개월을 기다렸어요. 합격을 해놓고요. 근데 6개월 지나서 고용을 못하겠다라고 부당 파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계약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약 교섭 단계에서 고용 계약 체결 전에 부당 파기의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은 고용 계약을 체결하리라 합격을 해놓고 믿었죠? 믿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535조로 가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물을 수 있겠죠? 근데 판례는 이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을 과실책임으로 가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냐? 우리가 누군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 손해배상 근거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못 지킨다. 계약책임이라고 해요. 계약책임. 즉 채무불이행이라고 해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고의 과실로 위법하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두 군데가 있어요. 750조, 390조 이렇게. 근데 계약 책임이냐 불법 행위 책임 이렇게. 그런데 요 경우는 535조는 이 목적이 불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목적이. 즉 이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 이 목적이 불능한 경우만은 적용하는 거고 계약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는 바로 이리 가버려요. 불법 행위로 가라 이거지. 불법 행위로.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계약 교섭 단계의 부당 파기는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간다? 불법 행위 책임으로 간다. 두 가지 판례가 기출 판례가 있습니다. 교재 보세요. 교재 보면 거기에 535조가 있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때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악의 과실이 있는 자는 상대방이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 실리익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믿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적용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은 몰라서 해야 됩니다.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되죠. 계약 체결 당시에 그 계약의 내용 원시적 불능임을 고의 또는 악의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한 자는 고의 과실로 알지 못한 자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성질 신의 측상의 부수적 의무에 위반한 데 대한 책임이므로 일종의 계약 책임이라고 봅니다. 일종의 계약 책임이라고 봅니다. 계약 책임.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우리 민법과 판례는 원시적 불능으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한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상 민법 규정이죠. 요건 체결된 계약 내용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라고 써요. 전부 불능이요 무효해야 됩니다. 따라서 다만 매매계약, 유상계약 일부 불능의 경우라면 담보 책임으로 발생하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되지 않는다. 그게 하나 별표고요. 일부 불능은 안 된다 그랬죠?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됩니다. 계약 무효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어야 되죠. 효과, 신뢰익, 계약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배상하죠. 조사로 하러 간 비용이라든가 이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계약 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이 체결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라고 지출한 비용,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제출한 견적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요. 손해배상에. 내가 이 계약이 경쟁 입찰에서 내역이 떨어져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날리는 비용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신뢰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출입니다.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행에 착수하고 이행 비용의 지급에 대해 계약의 교섭이 진행되었다면 지출한 비용도 신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죠. 이행이 넘지 못하죠. 이행이 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판례가 첫 번째 계약의 교섭의 부당 중도 파기 동그라미 치고요. 우석대 사건이라고 썼어요. 우석대 사건. 계약의 교섭의 중도 파기 우석대 사건입니다. 불법 행위를 구성하느냐 신뢰익 배상 책임. 쉽게 말하면 우리 판례는 계약 교섭 단계 부당 파기의 경우 불법 행위로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신뢰익 손해배상 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거기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해서 상대방이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 체결을 거부합니다. 손해를 입었다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춰볼 때 한계를 넘었어. 그래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Q 문제 보세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인정될 수 있는 걸 고르시오. 수량을 지정한 매매계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한다. 그러면 미달하니까 일부 불능이죠? 일부 불능이죠? 일부 불능이니까 담보 책임으로 하는 거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가지 않습니다. 계약 토지에 대해 매매 계약 체결 전이죠. 전에 전부가 수용됐죠. 전부가 수용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으로 가죠. 전에 수용되어 버렸어. 이행 못하게 됐죠. 이게 답이고. 3번입니다. 가옥매약 체결 후니 계약 체결 후니까 후발적이죠. 후발적입니다. 원시적이 아니잖아요. 제3자의 방화로 전소됐다. 이거 위험부담 문제로 갑니다. 유명화가 그림에 대해서 담보책임 계약 체결 후니까 후발적이죠. 후발적입니다. 원시적인. 그 다음에 임대인의 과실로 그림이 파손됐다. 그럼 이것은 채무불이행으로 갑니다. 후발적. 저당권 설정된 토지를 매수해서 이전등이 마쳤는데 후에 저당권 실행되기는 담보책임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효력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했어요. 자, 계약 성립에서 계약 체결상 과실책. 계약의 효력입니다. 계약 효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계약의 효력에는, 이 계약의 효력에는 이렇게 첫째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차트가 있고요. 위험부담 문제가 있고요. 위험부담 문제.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래서 계약의 효력에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다. 효력에. 그러면 이제 쌍무계약 효력이죠. 그래서 동시이행항변권부터 봅니다. 동시이행항변권. 동시행항변권은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이 집을 매매계약을 해요. 매매계약을 해. 1억에 사고 팝시다. 그러면 만약에 9월 1일 날 계약금을 1,000만 원 선지급하죠. 그 다음에 10월 1일 날에 약속했습니다. 중도금을 4,000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11월 1일 날 잔대금을 5,000 지급하기로 할 때 매수인이 잔금 주면서 소유권 넘겨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이게 동시행항변권이다. 잔금 주면서 소유권 넘겨라 그러죠. 응? 그래서 이 동시행항변권은 성립 요건이 중요합니다. 성립 요건. 그래서 성립 요건을 보니까 첫째, 매매는 쌍무계약이죠. 아까 쌍무라 그랬죠. 그래서 쌍무계약이어야 돼요. 쌍무계약일 것. 그 쌍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네가 주니까 내가 준다.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를 부담할 것. 서로 대가적 있는 채무를 부담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쌍무잖아요. 그러면 쌍무니까요. 이게 편무계약은 안 되죠. 편무에서는 안 되죠. 가장 시험 문제가 무이자 소비대차를 했어요. 항변권이 발생할 수가 없죠. 무이자 소비대차는 이자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편무계약이니까 항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출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게 쌍무잖아요. 쌍무니까 하나의 매매 계약이어야 되잖아요. 하나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 근데 매매가 별개야. 별개의 계약이 있어요. 그럼 별개의 계약이라는 건 두 개의 계약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별개니까. 하나가 아니죠. 그러니까 원칙의 경우는 항변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판례가 별개의 계약이라도 특약이 있으면 가능하다. 특약으로 항변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특약이 있다면 항변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별개의 계약이 나왔다. 그러면 판례가 특약이 있을 때 항변권 주장 가능합니다. 특약이 없으면 안 되고. 기출 판례죠. 그 다음 문제는 여기 채무입니다. 채무를 서로 부담하는데 이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지하면서 상속이 돼요. 상속이 되거나 채권이 양도되거나 채무가 인수된다. 그런 경우 잘 봅시다. 이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1,000만 원 4천을 주고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 을의 자식이 그 을 다시가 상속을 하겠죠. 상속을 하면서 우리 아빠가 여기까지 줬으니까 5천을 줄 테니까 소유권 넘기세요. 가능하죠? 그죠? 이 항변권은 이념이 공평의 이념입니다. 공평. 인정한 이유가 536조, 536 공평의 이념으로 하니까 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채권이 양도되거나 채무가 유지될 때, 인수될 때 항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만약 이건 어떠냐? 채무가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으로 바꿔줬어요. 손해배상. 그렇더라도 항변권은 따라간다는 겁니다. 채무가 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으로 바꿔지더라도 상대방의 동시행 항변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핵심입니다. 두 번째, 변제기 도래입니다. 채무가 변제기 도래해야 돼요. 변제기 도래. 자, 변제기 도래라는 것은 보세요. 계약금 먼저 주고 중도금 4천을 먼저 줘야 되죠. 그러니까 중도금까지는 선이행 의무죠. 근데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중도금 4천까지는 자 중도금 주면서 소유권 넘겨라 주장할 수 없죠. 중도금까지 선이행 의무자잖아요. 근데 선이행 의무자가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예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 불안할 때는 어쩔 수 없어. 불안한 항변권이다. 불안한 항변권은 뭐냐면 을이라는 사람이 4천만 원을 가지고 선지급하려고 갔어요. 근데 갑이 파산 직전이야. 재산이 파산 직전이야. 그러면 자기 4천 날아가고 집은 가져오기가 불안하겠죠? 불안할 때, 즉 한쪽이 파산 직전이단 말이에요. 재산 상태가 굉장히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4천 주면서 선이행의자가 4천 주면서 야 소유권 넘겨라. 예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불안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잔금을 안 줬어요. 잔금을 안 줬어. 선이행의자가 이행하지 않았어요. 중도금은 안 줬어. 그리고 현재 시점이 12월 1일이라고 합시다. 그럴 때 갑이라는 사람은 지금 난리 났죠? 야 중도금 잔금 주라 라고 하겠죠. 그럴 때 선이행의자가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후이행 의무 이행기도 도래했죠. 소유권 넘겨준 날짜가 지났죠. 그럴 때 야 내가 4천 주고 4천에 대한 이자 40만 원 하고 5천 줄 거니까 소유권 넘겨라. 공평하죠? 공평하죠? 단 5천에 대한 한 달분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어. 지가 안 줬으니까. 저도 안 줬으니까. 이해가죠? 그럼 이걸 정리하면 선이행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후이행 의무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선이행무자도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후이행 의무자의 이행기가 도래했어요. 이행기가 도래했어. 11월 1일이 도래했죠? 그럴 때 선이행 의무자도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자기가 4천에 대한 이자 40만 즉 법정이자는 지급해야 되죠. 그러나 요 5천에 대한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5천.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이 딱 걸리면 이자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효과가. 즉 이행지체가
면제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딱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건이, 자, 상대방이 이행이나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청구해야, 자, 5천을 주지 않으니까 나는 집 못 줍니다. 5천을 주지 않으면서 집 내놔라. 그럼 5천 줘라.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아니면 역으로 소유권, 이 사람이, 소유권 넘겨주지 않으니까 5천 못 줍니다. 즉, 이 사람이 소유권 넘겨주지 않으면서 돈만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항변권 주장하죠. 따라서 동시행 항변권은 법원에다가 주장을 해야 돼요. 즉, 법원에다 원용을 해야 돼요. 원용을 해야 되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이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수령지체에 빠졌어요.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과거에 한 번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11월 1일 날 우리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기로 하고 이때 등기소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잔금을 갖고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면 이때 11월 1일 날 한 번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한 번 제공했죠. 근데 이 사람이 안 받았죠. 잔금 갖고 안 나타났으니까 안 받았죠. 수령지체에 빠졌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등기소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잔금 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수령지체에 빠진 사람은 을이죠. 그죠? 을이. 그러면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등기소를 넘겨라. 주장할 수 없을까요?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판례가 한 번 제공, 한 번만, 과거에 한 번 정도, 과거에 한 번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동시행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핵심 사항이요. 나머지는 뭐 교과서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교과서가 274페이지입니다. 동시행항변권이 있습니다. 536조 옆에다가 이놈 의무규정이야. 의무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의무규정. 자, 그 다음에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거절할 수 있죠. 이행을. 그러나 변제기에 있지 않은 때는 거절 못합니다. 이항이 불안한 항변권입니다. 이게 이항이 불안한 항변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먼저 이행할 경우에 상대방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즉 파산 직전이란 말이죠. 그럴 때도 항변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의는 보시면 되고, 의의 맨 밑에 두 번째 줄 공평의 이념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평의 이념. 그 다음에 의무규정이란 말이 있고 배제할 수 있죠. 요건부 쌍무계약일 것, 쌍무계약입니다. 무상소비대차, 무상소비대차는 편무죠. 편무니까 항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량도 채무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항변권은 존속합니다. 그 다음에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 채무불이행으로 돼서 손해배상 채무로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항변권은 존속하죠. 그러나 당사자가 별개 동그라미죠. 별개 약정이라면 계약이 두 개죠. 채무가 부담하더라도 특약이 있다. 특약이 동그라미죠. 특약이 있다면 항변권이 인정됩니다.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채무가 변제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 선의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항변권이 없습니다. 근데 선의행 의무자가 동시행 항변권입니다.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A번 먼저 이행할 경우에 상대방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즉 불안한 항변권이죠. 그럴 때는 거절할 수 있죠. B번
선의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 이행기가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자, 선의 의무자도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죠. 밑에 판례가 그거죠. 매수인이 선이행해야 할 중도금 아까 4천을 지급하지 아니한테 잔금기일을 경고했습니다. 매수인의 중도금 아까 4천만 원 하고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금일 지급일까지 40만 원 제한손해금과 잔대금 5천 지급 채무는 소유권 이전 의무와 동시행관계죠. 5천에 대한 이자는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의 채무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해야 되죠. 그래서 쌍무계약의 당사자를 한 번 현실을 제공했죠. 아까 등기소로 제공했죠. 수령지체에 빠지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과거의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항변권은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효력. 항변권은 연기적이다. 연기적이라는 것은 네가 줄 때까지 못 준다는 연기적이지 영구적으로 부인권이 아니다. 2번 당사자가 원용, 법원에 주장해야 돼요. 원용이라는 법원에 주장하는 겁니다. 주장해야 되고 법원이 원용이 없으면 당사자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원용이 있으면 주장이 있으면 법원은 상환 급부 판결. 상환 급부 판결이라는 것은 당신 잔금 주고 당신 소유권 넘기세요. 이거죠. 그 다음에 항변권 존재 자체마다 이행지체 책임이 면제된다. 면제된다. 이자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자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제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거기는 조금 자동채권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제 자동채권. 자동채권으로 상계금지란 말이 나옵니다. 상계금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게 6월 1일 날 갑이 을한테 돈을 꾸었어요. 돈을 꾸었어. 그래서 금전소비대차로 갑이 빚을 지고 있어. 갑이 채무자야. 갑이 채무자야. 1억의 돈을 꾸었어요. 갑이 6월 1일 날 을한테 빚이 있어요. 채무자 1억입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가 8월 1일 날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아서 요 대금을 1억을 받기로 했어요. 이 1억은 매매대금이요. 매매대금 채권이 있어요. 1억의 채무가 있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상계라는 것은 채무자가 자기 1억 줄 게 있고 1억 받을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채무자가 채권장 1억 줄 게 있고 1억 받을 게 있어. 그러면 주고 받느니 퉁치자.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상계야.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서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가 상계야. 까지 이해가죠? 그러면 이게 자동채권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자동채권은 상계를 하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계권을 행사하는 자가 채무자가 갑이라고 할 때 가지고 있는 채권은 매매대금 채권 1억이죠. 네? 매매대금 채권 1억밖에 없잖아. 1억 줘야 되고 1억 받을 게 있으니까. 그러면 요 매매대금 채권이 자동채권이다. 매매대금 채권, 자동채권이요. 그러면 이 자동채권에 이 매매대금 채권에는 을이 야, 내가 1억 줄 테니까 소유권 넘겨라. 여기 항변권이 붙어있죠. 대금 줄 테니까 소유권 넘겨라. 항변권 주장할 수 있잖아. 그죠? 항변권이 붙어있어요. 지금. 매매대금 1억 줄 테니까 소유권 넘겨라. 항변권 붙어있어요? 안 보여? 보이지?
보이죠? 그런데 갑자기 갑이 그런 거야. 야, 내가 근데 6월 1일 날 채무 1억 있잖아. 그리고 매매대금 채권 있잖아. 채무 이거 퉁치자. 그럴 수 있는 거야. 퉁치자가 없어져. 그러면 이렇게 인정을 한다면 여기에 붙어있는 항변권이 날아가죠. 누가 손해? 우리 손해지. 네, 그러면 소유권 이전 어떻게 해주고 이거 모두 그냥 날아간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몰라요? 네, 눈 이해가죠? 그래서 자동채권이 붙어있는 요 매매대금 채권으로는 상계가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모르면 그냥 자상 손톱 밑에 바늘로 콕콕콕 찌고 자상이죠. 아프죠? 돼, 안 돼? 안 되죠? 자상은 금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동시행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 이 자동채권을 밑줄치고 상계권을 행사하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입니다. 쓰세요, 거기다가. 상계권을 행사하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이걸 자동채권이라고. 매매대금 채권, 저 사례에서는 상계권을 행사하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그래요. 그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어요. 그럼 날아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상계하지 못한다.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타의 채무와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 의사표시에 상대방 항변권 행사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는 거죠. 자상은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동시행항변권이 붙어 있어요. 그러더라. 변제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이때 소멸시는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Q 보세요. 문제. 동시행항변권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동시행항변권이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되어 손해배상으로 바꿉니다.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죠. 소멸한다 틀렸습니다. 2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보증금 반환해 줄 테니까 목적물 인도하라. 이건 동시행항변이거든요. 동시항변관계거든요. 임차물을 점유합니다. 불법 점유가 아니죠. 불법 점유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행항변권은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아니죠.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틀렸고. 채권자 이행청구 소속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항변권이 받아들여집니다. 채권자는 전부 판결이 아니고 상환급부 판결을 받죠. 틀렸습니다.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쌍방 채무는 동시행관계죠. 자, 다음 페이지에 Q 한번 보세요. Q 보면 동시행항변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항변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특약 유아조 536조는 의무규정입니다. 맞죠? 동시행항변권의 원용,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그 심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동시행관계에 있는 채무, 즉 일방의 채무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는 상대방 채무와 동시행관계에 있습니다. 맞죠? 일방의 이행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일방의 이행제공이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로 바뀌어야죠. 이게 틀렸죠? 그 다음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건 뭐냐면요. 그 밑에 자,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A로부터 이 토지를 매수했어요. 이 토지를 매수했는데 문제는 둘이 사면서 야, 요 200평을 한 필지로 해서 매수를 했는데 야, 요 왼쪽은 100평 네 걸로 하고 오른쪽 100평을 네 걸로 하자. 구분했어요. 이게 분필을 한 거야. 구분 소유예요. 선을 그었어.
그럼 사실 분필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분필 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지분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분필 등기 않고 지분 등기 해버렸어요. 그러면 대의적으로는 공유야, 공유. 근데 대내적으로는 구분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은 이게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네 땅, 내 땅 딱 선을 그었는데 등기를 분필하지 않고 지분 등기해버린다니까. 그럼 이 부분에 딱 집으면 이 부분에 대외적으로는 등기부상으로는 이 부분에 을이 2분의 1이고 그 2분의 1은 갑이 명의신탁한 거예요. 또 이 부분에 딱 찍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갑이 2분의 1이고 을이 2분의 1 상호 명의신탁한 거야. 서로 상호 명의신탁한 거야. 그럼 이게 지분 정리할 때 어떻게 명의신탁한 이 부분을 지분 내놔라, 지분 내놔라. 이게 상호 동신관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됩니다. 그럴 때 공유지분 상호가나 지분 이전 등기는 동신관계다. 동신관계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다른 말로는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상호 명의신탁. 자, 여기까지가 지금 공동소유입니다. 아니, 그죠. 동시행 항변권? 좀 쉬었다 할까요? 위험부담은 좀 쉬었다 합시다.